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분야별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경덕 연구 책임자께서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민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엔진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미래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엔진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다음에 저탄소 사회 구현에 부합되는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효율, 현재보다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미세먼지 등 낙스 배출이 굉장히 적은 초저배기의 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엔진 자체에서도 전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48V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HEV, PHEV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효율하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전동화 전용 기술,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연비 규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연 평균 7% 이상 매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 시장 전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중립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기본적으로 2030년이 됐을 때 엔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순수 내연기관은 한 60% 정도, 하이브리드가 한 20, 30%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엔진이 들어가는 자동차는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의 연구가 왜 필요하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 2030년대에도 80% 이상이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차가 되기 때문에 물론 20%를 좀 더 많이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8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지금 그 취해가스 등으로 해서 유가가 굉장히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지금 정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모든 CO2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엔진 자체의 고효율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 규제도 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나라를 여러 개 있지만 일본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4년도에 10년 후 미래 성장 동력 연구 분야를 우리가 개발을 해갖고 11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2개 분야가 자동차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가 이노베이티브 컨버션 테크놀로지, 혁신적인 연소 기술을 선정했고요. 두 번째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시스템 해서 각각 1년에 200억, 250억씩 5년 동안 투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내연기관 엔진의 연소에 5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최대 목표가 열 효율을 50%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야심찬 목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늘었으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수한 R&D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계속 좀 줄고 있고 지역 사업으로 해당되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엔진 쪽에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지금 줄고 있고 일부 분야에 지금 소위 말하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은 앞으로 이 엔진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 향후 최고 열 효율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또 많은 결과를 통해서 얻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유해 배출가스 수준을 현재보다 10분의 1 수준, 다시 말해서 거의 안 나온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신연소 기술, 제어 기술,
후처리 기술, 전동화 기술 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 기술, 디젤 엔진 기술, 후처리 기술, 그다음에 공동 교통 기술, 신현수 기술로 해서 4가지 분야로 해서 총 20개의 로드맵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에서는 엔진 자체의 전동화도 앞으로는 큰 트렌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엔진 자체에 여러 가지 모터들을 넣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가솔린 엔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가의 상승의 압박인데 앞으로는 원가를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2030년까지는 한 48%, 현재보다 한 20% 이상 효율이 향상된 엔진이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디젤 엔진도 유사합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디젤 엔진도 충분히 효율을 20%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은 산재에 있다. 이거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4개 분야, 가솔린 엔진 기술에서는 초이박 고효율 엔진 시스템 등 5개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디젤 엔진에서도 초고압 연료 분산 시스템 및 제어 기술 등 5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기술, 가솔린 고성능 GPF 적용 및 PM 저감 기술 등 5개를 선정했고 공통 기술에서도 XEV,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개발을 포함해서 총 5개의 기술들을 해서 총 20개의 기술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주도의 과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내연 기관은 많은 분들이 뭐 한 10년 안에는 더 없어진다 했는데 전혀 이것이 퇴출 대상이 아니고 기술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일본처럼 일본이 1,000억에 대한 투자를 연수 분야에 하는데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태계입니다. 이 학교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보 우위를 갖고 하기 표본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급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정부 R&D 투자에서 연구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20개 중에 저희가 정부 주도로 산업체가 독자적으로 단기간 내 개발하기 어려우며 장기성 연구로서 정부 주도하에 연구 개발이 필요한 6개의 과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배 교수님께서 LC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엔진에서 효율을 20% 올리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준준형차,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아반떼급에 해당되는 차로서 국내에서 인증 연비로 했을 때 발생되는 차를 운전했을 때 발생되는 CO2양입니다. 전기차는 차 자체는 제로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친환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솔린이 제일 나쁘고요. 하이브리드가 그 중에 제일 좋게 지금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게 연료입니다. 가솔린 연료를 원유에서부터 우리가 정제해야 되고 또 수송을 해야 됩니다. 전기도 우리나라에서 석탄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하고 충전합니다. 했을 때 EV, 이건 아이오닉인데요.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보게 되면 한 95g 정도 CO2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웰 투 탱크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아까도 차량 제조에서도 CO2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EV에서는 배터리를 만들 때 많은 양의 CO2가 나오는데 그거를 고려했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차량 제조에서 다 포함하게 되면은 가솔린 대비 EV가 한 30% 정도 적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디젤은 좀 더 차이가 좀 줄어들고 HEV하고는 거의 동급의 수준의 CO2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차를 볼 때는 공인연비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켜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드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이 가솔린 대비 EV가 차지하는 것이 한 26% 정도 적다. 다시 말해서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우리가 제로 대비 뭐 100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효율을 20% 우리가 2030년에 올릴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 공인 연비를 땄을 때 차이가 18%로 줄고 이것이 실드로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차이가 가솔린 엔진 대비 차이가 10%대, 특히 디젤, LPG, HEV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 수준 또는 이하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전주기적인 과정에서 CO2 발생을 전기차하고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어야 되니까 발표 작업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다음은 박영일 교수님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일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분력원을 가지고 차량을 구동하는 그런 것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으로는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과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을 받아서 작동되는 모터 두 개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를 받아서 배터리에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충전 장치나 어떤 부수적인 SOC 투자나 또 기존에 있는 주유소 같은 걸 활용하는 이런 자동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에서 충전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을 통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걸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어떤 동력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면에서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연비나 자동차에 대한 연비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페널티를 물리는 것까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찌됐거나 연비가 높은 차를 개발하고 그걸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형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같은 고연비 차량은 작년에 외투개는 표가 작년 2017년도에 미국의 EPA의 공인 연비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그 중에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차량들이 전부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그러니까 고연비 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차량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각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연비나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이제 침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의 이렇게 시장의 어떤 출시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주요 주요국에서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그 환경 친화 자동차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하고 또 이에 대한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이 얘기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린카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카 발전 전략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기 보급 단계입니다. 초기 보급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정된 대수를 지원을 해서 소량 판매가 되도록 하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하이브리드는 이미 시장 형성 단계에서 시장 성숙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 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인간을 대상으로 많은 대수가 지원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여가는 이런 단계가 사실은 그 시장 형성 단계고, 성숙 단계는 그와 같은 보급 정책 자체를 종료하는 단계인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시장 형성 단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왜 연비가 좋으냐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죠. 연기한 차량이 갖고 있는 하나 엔진이 모든 구동을 담당하는 데에서 모터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태주는 경우죠. 또 실제 엔진이 작동될 때 남는 어떤 그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효율을 하는데 그 요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지했을 때는 엔진을 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정지할 때는 그 모터를 거꾸로 역전시켜서 다시 에너지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것뿐만 아니라 엔진과 모터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서 엔진 또는 모터의 효율이 좋은 점을 활용하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주행 에너지 저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향상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얘기는 뭐 두 개가 이제 이 동력원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분류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직렬형, 변렬형, 동력분기형.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외에도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동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추가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리드에서 외부에서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어느 일정 거리까지는 순수하게 전기 구동을 하는 이 전기 CB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기로만 구동을 하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운동하는 어떤 구간이 있고, 그 이하가 떨어지면 이제 하이브리드 다시 해서 유지해서 작동되는 그런 차를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1리터카라고 하는 것은 100km의 어떤 거리를 1리터의 연료로 간다는 개념이죠. 어떤 1리터카에는 지금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부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전동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비에 도움을 준다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분류하기로는 그 하이브리드의 어떤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전동화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연비는 좋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증가하는 형태죠. 그래서 그건 적절한 형태의 어떤 것이 되고, 그 전동화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까지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해서 이제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방향은 대략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은 효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비싼 편에 속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감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확대되는, 공급이 확대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가격 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격 저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그 연구팀이 만들어준 로드맵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 향상 부분과 가격 저감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제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현재 IME 같은 경우는 프리뷰 앞서는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가 높은 기술을 가지지 못하는 건 다양성에서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어떤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까 시장의 보급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과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 분야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신사업 그 인력 수요 전망을 보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양성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G7을 통해서 현재 친환경차의 어떤
어떤 그 책임급의 어떤 연구원들이 양성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연 그룹의 어떤 연구원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인력이 양성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세부 연구 분야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발표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정표 교수님께서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한 발표. 네, 전기자동차 분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정표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번 그 로드맵 이 과제를 하면서 전체적인 범위는 순수 배터리 EV만 요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앞에서 세 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 우리가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을 주저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일렉트리피케이션 극대화시킨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전체적인 수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가장 그 차별화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과 차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뭐 이런 앞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온실가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사실은 전동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다 보면은 순수하게 자동차의 개념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력망 쪽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앞으로 좀 많이 요즘에 추미애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위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갖다가 전기차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그 굉장히 그 하나의 파워트레인으로 다양한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아마 궁극적으로 저렇게 하다가 이제 엔진을 갖다 밖에 집어넣는 인필 시스템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필 시스템 이런 쪽에 하다가 인필 시스템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정부서 같은 데 가서 엔진을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들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전체 기술 뭐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충전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부분이 있고, 배터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조 부분이 있고 저런 것들이 전체 기술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나눠서 좀 들여다보면은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쪽, 그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전력용 반도체에서 쓰고 있는 모터 드라이브용 인버터,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바로 이런 그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배터리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맨 처음에 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적합성을 판단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개발시켜 나간다고 할 때 원자재 수급이 가능할 거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기에 들어간 특정한 하나의 히토리라고 하는 자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쪽 당장 지금 코발트라든지 리튬이 위기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거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저기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저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 6개 분야 플랫폼 쪽에, 그다음에 구동 시스템, 파워트레인 쪽, 충전 배터리 쪽에, 그다음에 뭐 공진화 냉각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로드맵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어놨는데, 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속 성장 가능한 부분을 찾다 보면은 뭐 일렉트리피케이션 너무나 당연히 가야 될 분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이거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ICT하고 배터리 분야 강점을 갖고 있고, 저런 것들을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연구개발 주기가 뭐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바라다 보게 되면은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결되는 것들 기업만 맡기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긴 안목에서 같이 이제 바라다봐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교수님께서 수소 전기 자동차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해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선영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자동차가 등장을 해서 갑자기 또 수소 전기 자동차가 무슨 얘기가 또 하실 텐데요. 수소 전기 자동차는 일단 기존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에 해당되는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경우에는 이제 그 수소를 어쨌든 그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그 수소를 이제 가솔린이라는 어떤 연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수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산소하고 결합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제 H2O가 돼서 이제 수증기를 하고 C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CO2로 나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수소는 글자 그대로 그냥 수소만 이용을 하고 그 수소를 이용을 해서 요 연료전지라는 걸 이용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 전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실 주종이 되고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그 정책을 좀 수립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자기 그 위주로 자료를 좀 갖다 쓴 그런 좀 오류가 좀 있었다고 좀 보이는데요. 주종은 하여간 내연기관 자동차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하여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하여간 뭐 이런 데에서 연비 규제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석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40년 있으면 고갈된다 이런 소리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석유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저희가 이 석유 해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CO2 규제, CO2가 진짜 지구온난화의 그 주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원인 자체가 CO2가 유일하냐 또는 CO2가 주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CO2 규제를 어쨌든 지금 이 큰 시장들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CO2 그 발생량 자체가 뭐 지금 자동차에서 130, 140쯤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갖다가 90 이하 맞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되게 우리도 수출도 하고 팔지만 그러려면은 일단 차에서만 나오는 CO2가 좀 작은 전기 자동차나 이 수소 전기차가 같이 좀 개발돼서 팔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그 어떤 도심 지역에서의 뭐 미세먼지나 CO2 발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는 알겠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한 10개 주에서는 이 CEV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일부는 꼭 팔아야 주되게 우리가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탔을 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이 뭐 수소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뭐 지금 100년 있으면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수소 전기 자동차를 타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성 예전에는 사실 그
밥하고 김치하고 달걀 하나 있었으면 그냥 아주 해피하게 배 부르게 식사를 하셨습니다만 요즘엔 사실 굉장히 다양해진 거를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비에 치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출가스에 치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거리에 치중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그 발표의 주제 자체도 이 다양한 그런 어떤 차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장단점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 수소전기차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때문에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나 그 일본이나 중국,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이 수소 전기차 관련돼서 사실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고요. 일본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건 아직은 기술 개발 그 단계이긴 한데 역시 그냥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야, 차 지금 공급해다오. 그리고 이제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상용차 같은 것도 있으면 그 수소로 가는 거 잘 도입하겠다 이런 거. 물론 뭐 중국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뭐 상해나 북경 가면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전기 오토바이 써 그러니까 지금 싹 다 바뀐 좀 독특한 그 좀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수소 그 자동차 경우에도 이 도심에서는 어쨌든 지금 뭔가 예를 좀 클린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동차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및 그 일본 자동차 회사가 좀 저기 선두 그룹에 있고요. 다른 나라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이 개발에는 지금 모두 다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차는 다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좀 그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런 그 것들은 좀 문제가 좀 되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 가솔린 지금 주유소에서 넣듯이 또 전기 충전하듯이 수소도 지금 잘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급할까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그 모임들도 지금 좀 있게 됩니다. 역시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미국이나 지금 뭐 일본이나 또는 독일이나 뭐 이런 데들은 역시 그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막 깔아놓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수소적의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사실 조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보게 되면 가격도 좀 비싸고 초기에 지금 연구개발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 기술 개발하는 게 그렇으나 초기에는 이제 조금의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나중 되면 필요 없다 이런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초기에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성능으로 보면 하여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지금 내는 차를 만들고 있고 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서울에서부터 사실은 평창까지 이 수소전기차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이제 190km 갔던 거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이 수소차 자체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는 거기에서 지금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 충전소 좀 미미합니다. 연구용 수소 충전소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늘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차도 만들고 뭐 넥소라는 지금 차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역시 계속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수소 공급을 위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상용차 부분도 지금 이 수소 전기 자동차 형태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후에 예를 좀 큰 형태, 뭐 예를 들면 버스트럭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이거는 뭐 우리처럼 양에너지원 9%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석유가 지금 예를 들자면 중동 밑에 나라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진짜 위태위태한 그런 거죠. 상황이 좋을 땐 좋습니다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야 진짜 이거 진짜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그 대체 에너지원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CO2 감축이라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보조금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역시
제가 정부가 바뀌면 갑자기 무슨 뭐 A라는 차 지금 연구 개발했다가 정부가 바뀌면 B로 갔다가 또 정부가 바뀌면 아예 A 말고 뭐 없어 그러면 C로 갔다가 이런 좀 그 아주 근시안적인 그 정책들이 자동차 분야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변하는 거는 그렇게 급작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미래 시장을 좀 내다보면서 연구 개발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사람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그 국내 그 어떤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다른 측면이죠. 뭐 CO2 규제 안 하면 차가 좀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만 조다시나 지금 이 정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소전기차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뭐 대세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차다. 그래서 사실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및 우리 시장 형성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허거주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대학교 허원수입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최근 기술 동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우선 레벨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집에 나가서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차, 우리가 많이 상상하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레벨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재 대부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레벨 제로고요. 만약에 차에 이런 저공 순항 제어나 또는 레인 키핑 이런 기능이 들어있으면 레벨 많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BMW, 뭐 벤츠, 또 테슬라, 현대계 자동차 등이 이제 상용화하는 게 레벨 2가 되겠습니다. 레벨 3부터는 인간이 어느 정도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운전할 때 시야를 눈에서 떼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와 레벨 3는 한 단계 차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 3부터는 죄송합니다. 이 노트에 받아요. 레벨 3부터는 이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상용화 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왜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운전자의 그 실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큰 이유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들도 노약자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노약자 운전자의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편의성 또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 된다면 뭐 운전자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통비용 감소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세계 어느 이런 뭐 메이저 OEM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이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이 이제 안전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IT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 협력, 합병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16년만 해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기술 합병 규모가 미국 내에서 보면 한 20조 정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벨 2 정도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정도고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신 동향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언제 되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레벨 2나 레벨 3나 레벨 4나 공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2가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센서 시장인데요. 이게 2015년에 전망하기를 2020년, 21년 되면 20조 정도가 될 거다. 센서 시장 전망만. 그런데 이미 금년에 지금 20조 이상을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레벨 3, 4, 5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 디지털 맵, 복합축이, 또 인비클 네트워크, HVI, 또 액추에이터 이런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왜 레벨 3가 어려우냐? 현재 레벨 2를 상용화하려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2를 상용화하는 업체는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현재 OEM들이 레벨 2를 상용화해서 작년서부터 이제 팔고 있는 거고요. 레벨 3 이상을 상용화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 하나하나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굳이 레벨 3가 아니더라도 상용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유는 레벨 3가 언제 상용화가 되든 간에 이 하나하나가 개발이 되면 레벨 2의 고도화되는 모델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은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 어느 형태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세 페이지에 걸쳐서 로드맵을 그려놨는데요. 모든 그런 핵심 부품들이 다 지금서부터 빨리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하나가 개발이 되면 각각 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레벨 3가 언제 되든 상관이 없이 레벨 2의 고도화 모델로 굉장히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한 게 이런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차를 데모하고 이렇게 시연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약간의 좀 정치적인 색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연이나 쇼보다는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시연이나 이런 데모는 이미 뭐 10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해서 그게 상용화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점에 상관이 없이 이런 핵심 부품 개발에 조금 더 열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더 좀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최신 기술, 4차선의 혁명 기술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연계 플랫폼이 현재 한국에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많고요. 특히 또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 좀 한국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련된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율주행의 이런 시연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자율주행이 필요한 어떤 특정 지역의 로봇택시 등의 활성화 이런 거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외국을 보면 이런 로봇택시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시연이나 데모를 많이 하지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로봇택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이런 연구 결과의 수요자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